불법 포장마차 당장 철거 집행하겠습니다. 이 국 한 그릇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요. 그런데 그걸 왜 빼앗으려는 거예요? 왜요? 국 한 그릇만요. 돈은 다음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터미널 뒤편 골목, 가로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희미한 빛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낡은 리어카 하나가 뿌연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신문 뭉치를 자전거에 싣고 30여 곳을 돌아다닌 뒤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어붙어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뺨은 칼바람에 베인 듯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1,500원. 어묵국 한 그릇에 500원이 모자랐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발걸음을 돌릴까 아니면 그냥 지나칠까? 하지만 리어카에서 피어오르는 뽀얀 김이 윤서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정임은 윤서가 쭈뼛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주머니 사정이 어떤지, 저 아이가 왜 매일 새벽마다 이 골목을 찾는지. 정임은 아무 말 없이 국자를 들어 어묵국을 떠담았습니다. 그리고 슬쩍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 하나를 국그릇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윤서의 굳어있던 어깨가 스르르 풀어졌습니다. 정임은 그런 윤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은 리어카 한쪽에 걸터 앉아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관절염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찬물에 어묵을 헹구고 무거운 육수통을 나르다 보면 손목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는 것조차 힘겨운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윤서는 국을 마시다가 정임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부기가 어제보다 더 심해 보였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구겨진 교과서 사이에서 파스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엄마 몰래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정임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고개를 돌린 사이 윤서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임의 손목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이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윤서는 이미 파스를 다 붙인 뒤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돌아가 남은 국물을 마저 마셨습니다. 정임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파스가 붙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자를 들어 윤서의 그릇에 국물을 조금 더 부어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 골목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 환경미화원, 시장 상인들. 모두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몸을 녹이러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임의 리어카 앞에는 어느새 줄이 늘어섰습니다. 윤서는 빈 그릇을 돌려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임은 고개만 까딱였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인사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관계. 매일 새벽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이였습니다. 윤서가 자전거에 올라타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무언가가 붙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안내문이었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안내윤서는 자전거를 세웠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불법 노점 정비, 안전 확보, 기한 내자진 철수 요망. 윤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정임의 리어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손님들에게 국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저 리어카가, 저 따뜻한 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윤서는 그 사실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끝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임의 리어카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김이 언제까지 피어오를 수 있을지 윤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 상가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삼삼오오 모여 고개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분식집 주인이 철물점 사장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철물점 사장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옆에서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불법 노점 정리라는 네 글자가 상가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나타난 것은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상인의 실무자인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상가를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마다 들러 무언가를 설명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말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박태성이 지나간 자리에는 불안이 남았습니다. 상인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마다의 속사정이 있었지만 대놓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윤서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내일 새벽 배달할 신문을 미리 받아두기 위해서였습니다. 터미널 광장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태성이 몇몇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태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위생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불법 노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임의 리어카. 새벽마다 따뜻한 국을 끓이던 그 리어카가 정리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서둘러 터미널 뒤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라 정임은 장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어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어묵꼬치가 담긴 통과 육수를 끓이는 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윤서는 리어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만져보았습니다.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손잡이였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임이 나타났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쓸 재료들이었습니다. 무, 파, 어묵. 정임은 윤서를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가 있는 시간에 윤서를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서는 정임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터미널 안쪽에 자리를 구할 수는 없는지 물었습니다. 정임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손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 택시 기사들, 환경미화원들, 그들이 오가는 길목에 있어야 장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골목, 이 위치가 아니면 정임의 어묵국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인지 윤서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정임은 장바구니에서 물을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떻게든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윤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정임을 도와 물을 씻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둘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골목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윤서가 집으로 향할 때쯤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뛰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는데 현관문에 무언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독촉장이었습니다. 윤서는 독촉장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독촉장에 적힌 금액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이번 달 신문 배달비로도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 미선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를 아끼느라 불도 켜지 않은 채였습니다. 윤서는 독촉장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임의 리어카, 전기요금 독촉장, 내일 새벽 배달.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정임의 어묵국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면서 미선의 신음소리에 윤서가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습니다. 윤서는 부스스한 얼굴로 엄마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미선이 침대에서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도진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서랍에서 진통제를 꺼내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미선은 떨리는 손으로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윤서는 엄마 곁에 앉아 허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미선의 허리뼈가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살이 빠져 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선은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로 버티는 것이 미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윤서는 그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가난하다는 것이 이토록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 겨우 잠이 들자 윤서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4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윤서는 자전거에 올라타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처럼 희미하게나마 빛날 수 있을까? 윤서는 페달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따라 신문 배달이 유독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시리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이 배달비가 없으면 이번 달을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터미널 뒤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정임의 리어카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자전거를 세우고 리어카 앞에 섰습니다. 정임이 국자를 들어 어묵국을 떠주었습니다. 윤서는 국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목이 메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메어서였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윤서 옆에 앉았습니다. 함께 어묵국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가 통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전하는 위로.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진했습니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접수비 봉투를 꺼냈습니다. 간호대 원서 접수비였습니다. 3만 원. 윤서가 2달 동안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 돈만 내면 원서를 낼 수 있었습니다.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바라보는 윤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엄마의 진통제가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독촉장도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3만 원으로 진통제를 사고 전기요금 일부를 내면 이번 달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윤서는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꿈을 선택할 것인가,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었습니다.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엄마가 아팠습니다. 지금 당장 전기가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미래의 꿈보다 현재의 생존이 더 급했습니다. 윤서는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원서 접수는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새벽마다 신문을 배달하고 정임의 리어카를 찾았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봉투는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임은 윤서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에 어묵을 하나 더 넣어주고 주먹밥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정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윤서는 국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배가 고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국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정임의 따뜻한 마음, 말없이 건네는 위로, 그것이 윤서를 이곳으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윤서가 배달을 마치고 골목에 들어서는데 낯선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카메라와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임의 리어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윤서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정임의 리어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서류에 무언가를 적고 리어카 주변을 측량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임은 리어카 앞에 멀뚱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정임 옆에 섰습니다. 정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떠난 뒤 골목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리어카 앞에 앉았습니다. 육수솥에 불을 붙이고 어묵을 꺼내 꼬치에 꽂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윤서는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얼마나 많은 고단함이 담겨 있는지 윤서는 짐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윤서는 정임이 건네는 어묵국을 받아들었습니다. 국물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다녀간 뒤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장사를 쉴 수는 없었습니다. 이 리어카가 정임의 전부였습니다.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육수솥에 불을 붙이고 어묵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썰고 파를 다듬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해온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할 무렵 골목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손님이 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사람들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상인의 직원들과 관리 인력이었습니다. 5명, 6명, 7명. 줄지어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 박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임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태성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꺼내 정임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늘까지만이라고 했습니다. 자진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정임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지켜온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임이 입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자전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자전거를 던지다시피 세우고 정임에게로 뛰어왔습니다. 윤서가 박태성 앞에 섰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지만 박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서와 박태성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관리 인력들이 리어카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막아섰습니다. 밀치고 밀리는 와중에 리어카 위에 놓여있던 주먹밥 통이 기울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먹밥 통이 넘어지고 그 옆에 있던 육수 솥이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으로, 리어카 위로,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국물이 튄 것이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함 소리와 욕설이 뒤섞였습니다. 정임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리어카가, 자신의 어묵국이, 자신의 전부가 무너지는 광경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윤서가 정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정임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외쳤습니다. 주소를 말하려는데 입이 얼어붙었습니다. 터미널 뒤 골목, 그것밖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환자의 이름이 뭐냐고. 윤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름, 정임의 이름. 윤서는 정임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만났습니다. 어묵국을 사 먹었습니다. 손목에 파스를 붙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라고만 불렀습니다. 정임도 윤서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둘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울먹였습니다. 이름을 모른다고, 할머니의 이름을 모른다고, 제가 이름을 몰라요 라는 말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골목 입구에 구급차가 멈췄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정임이 들것에 실렸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습니다. 윤서는 정임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구급대원이 말렸습니다. 보호자냐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님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났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윤서는 골목 한가운데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발 아래로 쏟아진 국물이 흥건했습니다. 어묵 조각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박태성도 관리 인력들도 떠났습니다. 골목에는 윤서와 무너진 리어카만이 남았습니다. 윤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어묵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이 국물에 젖었습니다. 아직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윤서의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윤서는 어묵 조각을 쥔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윤서는 파출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휴지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윤서 앞에 앉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는 거냐고, 찾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느냐고.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주소도 몰랐습니다. 그저 터미널 뒤 골목에서 어묵국을 파는 할머니라는 것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난감해졌습니다. 그 정도 정보로는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인적 사항을 알아야 조회라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막막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임을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파출소를 나온 윤서는 터미널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노점 관련 기록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불법 노점 관련 정보는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외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윤서는 인근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응급실마다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실려온 노인 환자가 있느냐고. 하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보호자가 아니면 환자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름이라도 알아야 조회가 가능하다고. 병원 복도에서 윤서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 미선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러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리가 아직 아팠지만 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선은 윤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고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미선은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선은 더 묻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터에 늦으면 안 되었습니다. 미선이 나간 뒤 윤서는 방 안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서는 다시 터미널 뒤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은 쓸쓸했습니다. 정임의 리어카는 치워지고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어제 쏟아진 국물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는 정임이 앉던 자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임의 흔적이라고는 국물 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펜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무릎 위에 종이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살아계시면 꼭 다시 만나요. 윤서가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윤서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는 메모지를 접어 정임이 앉던 자리 벽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정임이 돌아오면 볼 수 있도록. 돌아오는 길, 윤서는 터미널 광장을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진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택시를 잡는 사람들, 짐을 끌고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만이 갈 곳을 잃은 듯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홀로 멈춰선 채 정임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윤서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선이 돌아와 저녁을 차려주었지만 윤서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으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윤서는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신문 배달을 나가야 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억지로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습관처럼 터미널 뒤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정임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빈자리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기적처럼 정임이 돌아와 있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골목은 비어 있었습니다. 정임의 리어카도, 김이 피어오르는 육수솥도 없었습니다. 윤서가 어제 끼워둔 메모지만이 벽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춥게 느껴졌습니다. 정임이 없는 골목은 아무리 해가 떠올라도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터미널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터미널 광장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광장에 가까워지자 검은 승합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번호판이 가려진 검은 차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무슨 일이냐고. 윤서도 그 틈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승합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윤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바뀌려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 차 뭐야? 로고도 없네. 무슨 회사지? VIP 오나? 터미널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검은 승합차들 사이로 하얀 대형 냉동탑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업 로고도 없고 광고 문구도 없는 깨끗한 흰색 차체였습니다. 그 묵직한 존재감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윤서는 사람들 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평소 이 시간대에 터미널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택시와 시외버스, 화물차들이 오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줄지어 선 검은 승합차와 하얀 탑차는 분명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탑차가 광장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내린 것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경호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주변을 둘러본 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감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은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차가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간절함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가 한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터미널 건물, 상가, 택시 승강장,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뒤편 골목. 그의 시선이 골목 쪽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도연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광장을 가로질러 윤서가 서 있는 방향으로.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은 아닌지, 어제 일 때문에 경찰이 온 것은 아닌지. 도연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윤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윤서는 긴장한 채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연의 키가 컸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오윤서 씨가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윤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낯선 남자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윤서가 대답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사이 도연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낡고 구겨진 종이. 윤서는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쓴 메모였습니다. 어젯밤 정임이 앉던 자리 벽 틈에 끼워 넣었던 그 메모. 할머니 살아계시면 꼭 다시 만나요. 윤서가요. 라고 적힌 바로 그 종이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메모를 어디서 구한 것인지,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도연은 윤서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놀라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표정을. 도연은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윤서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고, 무슨 일이냐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시선들을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직 윤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메모를 어디서 구했느냐고. 자신이 찾는 사람을 알고 있느냐고. 도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가자고. 윤서가 찾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고. 윤서는 망설였습니다. 이 낯선 남자를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임에 대한 단서를 가진 사람은 이 남자뿐이었습니다. 경찰도 병원도 관리사무소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몸을 돌려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몇 발짝 가다가 멈춰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서가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윤서의 몫이었습니다.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었습니다. 도연의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정임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검은 승합차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미널 광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긴장한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정임이 정말 거기에 있는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던 정임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 희망이 윤서의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승합차가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지나가고 거리가 한적해졌습니다. 윤서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보다 정임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도연은 윤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자신의 회사 이야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돈이나 권력에 흔들리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가 도운 분이 지금 안전한 곳에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고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에게 지원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비, 생활비,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윤서는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돈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먼저 할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돈은 그 다음이라고, 아니 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분노도 있었고 간절함도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임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또 돈으로만 해결하려 했다고, 늘 그래왔다고,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다고. 윤서는 도연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거만해 보였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도연이 다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과했습니다. 순서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먼저 만나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차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심 외곽의 한적한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멀리 병원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공공병원이었습니다. 깨끗하지만 소박한 건물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건물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VIP 병동이나 호화로운 시설이 아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임에게는 이런 곳이 더 어울렸습니다. 소박하고 따뜻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곳. 차가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도연이 먼저 내리고 윤서가 뒤따랐습니다. 병원 입구로 걸어가는 동안 윤서의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을 곧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로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이 오가는 풍경, 병원 특유의 분위기였습니다. 도연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윤서가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병실 앞에서 도연이 멈췄습니다. 문에 적힌 호수를 확인하고 윤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라고 했습니다.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찾아 헤맸던 사람이 이 문 뒤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참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볕이 하얀 침대보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대 위에 정임이 누워 있었습니다. 윤서는 문턱에 선 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정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 팔에 꽂힌 수액줄, 손가락에 끼워진 산소포화도 측정기.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임이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윤서를 보았습니다. 정임의 눈도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는 올라갔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윤서가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을 끓이고 어묵을 꿰고 주먹밥을 빚어온 손이었습니다. 윤서는 그 손을 이마에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임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망, 그리고 다시 만났다는 안도, 모든 감정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정임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윤서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손바닥이 윤서의 머리카락 위를 천천히 오갔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어묵국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투덜거리는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울면 국이 짜진다고 했습니다. 이 녀석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이 웃고 있었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윤서도 따라 웃었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병실 입구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깊은 유대로 연결된 두 사람의 모습을 도연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정임이 도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그때 그 애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정임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연과 정임이 아는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부터 알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임의 침대 반대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꺾은 인사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정임은 도연의 뒤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됐다고, 고개 들라고.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냐고.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였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오래전 이 터미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병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저녁으로 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임이 윤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윤서에게 해줘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17년 전 추운 겨울이었다고 했습니다. 17년 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정임은 그 해도 터미널 뒤 골목에서 어묵국을 팔고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리어카가 조금 더 멀쩡했고 정임의 허리도 지금보다는 덜 아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특히 추웠습니다.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고 라디오에서 말했습니다. 정임은 손님이 뜸해지자 일찍 가게를 접으려고 했습니다. 육수 솥에 남은 국물을 버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코트도 없이 얇은 양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구두는 한 짝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인지 지쳐서 그런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정임의 리어카 앞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라 다가갔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임은 남자를 부축해 리어카 옆에 앉혔습니다. 남은 어묵국을 그릇에 담아 건넸습니다. 남자는 그릇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그릇을 감싼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옆에 앉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꼴이 되었는지,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끝났다고. 공장이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떠났고 자신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얼어버려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국그릇에 남은 국물을 마저 마셨습니다. 그리고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 먹고 다시 서는 거라고. 남자가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은 남자의 손에 들린 국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식기 전에 마시라고 했습니다. 따뜻해야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국그릇을 입에 댔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온기가 얼어붙은 심장에 닿았습니다.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국을 마시면서 울었습니다. 정임은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그 남자가 한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던 그날, 어묵국 한 그릇이 자신을 붙잡았습니다. 정임의 한마디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은 밥 먹고 다시 서는 거라는 그 말이. 그날 이후 도연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새벽 배송, 야간 경비, 대리운전.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몇 년이 걸려 빚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식자재 유통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성장했습니다. 작은 트럭 한 대로 시작한 것이 지금은 전국구 유통망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갚지 못한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임에게 진 빚,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그 빚. 도연은 정임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몰랐고 주소도 몰랐습니다. 터미널 뒤 골목에서 어묵국을 파는 할머니라는 단서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터미널에 가보았지만 노점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정임을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정임을 떠올렸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어묵국 냄새를 맡으면 터미널 근처를 지나가면 늘 정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도연은 터미널 노점 단속 소식을 들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다가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속 현장 사진 속에 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리어카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17년 전 그때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도연은 급히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정임은 이미 실려간 뒤였습니다. 골목에는 쏟아진 국물과 어묵 조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 틈에 끼워진 메모 한 장. 도연은 그 메모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살아계시면 꼭 다시 만나요. 윤서가요. 누군가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정임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병원들을 수소문해 정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쓴 윤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병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에게 힘을 얻은 사람이 이제 할머니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7년 전에 어묵국 한 그릇이 도연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었고 그 도연이 이제 정임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누구에게도 쫓겨나지 않는 방식으로. 도연은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자고 했습니다. 도연은 거창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후원이나 TV 출연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찾아나갔습니다. 먼저 정임의 노점을 정식 푸드카트로 등록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형 이동식 판매대를 구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위생 교육을 받았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였지만 도연의 회사 직원들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달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은 장소 문제였습니다. 터미널 내 합법 판매 구역에 입점 신청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태성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도연은 박태성을 직접 만났습니다. 협박하거나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걱정이라면 안전 교육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위생 문제가 걱정이라면 정기 점검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민원이 걱정이라면 민원 발생 시 자진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태성은 처음에는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제안을 들으면서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사고 없이, 민원 없이 생계도 지키는 방식. 그것이 가능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박태성은 조건부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윤서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윤서에게 직접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 장학회를 통해 간호대 장학금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성적과 가정 형편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정식 장학금이었습니다. 윤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엄마 미선의 치료비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도연이 직접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복잡한 신청 절차를 도연의 회사 직원이 대신 도와주었습니다. 미선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임은 퇴원했습니다. 한 달간의 요양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다시 국을 끓일 수 있을 만큼은 회복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정임의 푸드카트가 터미널 합법 판매 구역에 자리를 잡는 날이었습니다. 깨끗한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생 인증 스티커, 정식 사업자 등록증, 모든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쫓겨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임은 푸드카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새 리어카가 아니라 새 푸드카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묵국을 끓이고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마음. 첫 손님이 왔습니다. 택시 기사였습니다. 예전에 터미널 뒤 골목에서 정임의 단골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임이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임은 반갑게 맞이하며 어묵국을 떠주었습니다. 하나둘 손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단골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손님들도 어묵국 냄새에 이끌려왔습니다. 푸드카트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윤서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간호대 실습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새벽 실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터미널을 지나다가 정임의 푸드카트에 들렀습니다. 정임은 윤서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묵국을 한 그릇 떠주었습니다. 주먹밥도 하나 얹어주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윤서는 국을 받아들며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남 살리는 공부를 하라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윤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웃으면서 국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국물이 심장을 채우는 온기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터미널 광장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푸드카트 앞에 줄 선 사람들, 국을 마시는 윤서, 웃고 있는 정임. 17년 전 자신이 받았던 온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해서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빚은 갚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것. 그것이 진짜 보답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터미널 광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임의 푸드카트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서는 국그릇을 돌려주며 정임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돌봐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야 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윤서는 생각했습니다. 영웅이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을 견디는 사람이라고. 정임처럼, 도연처럼, 그리고 자신처럼. 터미널 뒤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 만든 인연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새벽 윤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것입니다. 정임이 그랬던 것처럼, 도연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엔딩이었습니다.